일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조 5천억 원을 쏟아부은 최첨단 위성이 80kg짜리 한국 위성 앞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태 위성 경쟁에서 실제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 전부 구름에 막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이 태풍을 뚫었습니다. 12개국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반전.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얼마 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우주 전문가들이 대형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조 5천억 원을 쏟아부은 일본의 최첨단 정밀위성이 그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회색빛 노이즈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먹통이었습니다. 그 직후였습니다. 스크린 오른쪽에 선명한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초대형 태풍 한가운데를 뚫고 촬영된 소름 끼칠 만큼 또렷한 지상 영상이었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80kg짜리 초소형 위성 14기가 보내온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모리카와 유키코입니다. 올해 57살이고요. 일본 내각부 우주정책위원회 심의관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일본의 우주 예산 배분, 기술 개발 로드맵, 국제협력 전략, 전부 제 손을 거쳤습니다. 그만큼 자부심도 대단했죠. 그런 제가 그날 싱가포르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일본 우주 기술 30년의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재난감시 위성 네트워크, 줄여서 APDSN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아태 지역 12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성 기반 재난 감시 시스템입니다. 총 예산 14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태풍,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위성 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주도국을 선정하는 최종 평가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자신 있었습니다. 아니, 당연하다는 말이 부족하죠. 일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도권은 당연히 일본의 것이라고.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위성 기술은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다이치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지구 관측 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JAXA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우주기관이었습니다. 3조 5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최신 다이치 후속 위성은 무게 3.5톤의 해상도 0.25m,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초정밀 위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일본 측 수석 대표로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한 건 회의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내리는 순간 후끈한 적도의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양복 안쪽이 순식간에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마리나베이 샌즈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든즈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가 보라색과 파란색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고층 빌딩 사이로 열대의 습한 바람이 불고 있었죠. 제 핸드폰에는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한 발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78장의 슬라이드. 일본 위성 기술 50년의 역사가 담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리셉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57층 루프탑. 싱가포르 도심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지고 인피니티 풀 옆으로 12개국 대표단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각국 언어가 뒤섞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제스민 향이 은은하게 풍겨왔죠.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 대표단과 함께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JAXA 기술국장 야마모토, 미쓰비시 전기 위성사업부장 오쿠보, 전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습니다. 모리카와 상, 내일 발표 순서 확인하셨습니까? 야마모토가 물었습니다. 오전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발표하죠. 좋은 순서군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오쿠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국이 기준선을 정합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그 기준선 위에서 비교될 수밖에 없죠. 그때
리셉션장 반대편에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동양인들. 한 명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나머지 3명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을 읽기엔 너무 멀었지만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옆구리에 낀 서류 가방에 카이스트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교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일본은 JAXA와 미쓰비시 전기, 그리고 내각부가 합동으로 팀을 꾸렸는데 한국은 대학 연구소가 대표로 온 겁니다. 인원도 4명. 일본 대표단 12명의 3분의 1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측은함에 가까웠습니다. 저쪽이 한국 대표단인 모양이군요. 옆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중국 국가항천국의 왕웨이 부국장이었습니다. 국제우주회의에서 여러 번 얼굴을 마주친 적 있는 인물이었죠. 왕 부국장은 한국 대표단 쪽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학교에서 왔군요.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지원한 것 자체가 좀 의외긴 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발사체를 성공시킨 게 얼마 되지 않았죠. 의욕은 높은 것 같습니다만 의욕만으로 위성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국도 위성 개발에만 수십 년, 수조 위안을 쏟아부었는데 왕 부국장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일본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다이치 후속기 사양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왕 부국장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의 표정에 경쟁의식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12년의 결과물이니까요. 12년이라 대단한 집중력이군요. 우리 중국도 가오펀 시리즈에 8년을 쏟았는데 솔직히 해상도에서 일본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왕 부국장에게 약간의 호감을 느꼈습니다. 자국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이 되겠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인도도 나름 경쟁력이 있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복잡하죠. 결국 기술력과 신뢰도로 보면 일본 아니면 중국입니다. 왕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경쟁은 일본과 중국 사이였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솔직히 들러리에 가까웠죠.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리더로 보이는 그 40대 남자가 음료를 들고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박준혁입니다. 내일 함께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살짝 섞인 영어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카이스트 위성기술연구센터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모리카와입니다. 내각부 우주정책위원회에서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리카와 심의관님의 논문을 학생 때 읽었습니다. 다이치 위성사양서 설계에 관한 논문이요. 순간 살짝 놀랐습니다. 제 논문을 읽었다고요. 하지만 그건 사교적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발표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 목소리에는 기대 안 하겠지만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무례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한 감정이었죠. 박준혁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인 뒤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왕 부국장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의 바르긴 하군요. 네. 하지만 예의만으로 위성을 만들 수는 없죠. 한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밤이 깊어지고 리셉션이 끝난 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리나베이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일 발표가 신경 쓰인 게 아닙니다. 발표 자료는 완벽했으니까요. 제가 잠들지 못한 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모리카와 슈니치. 아버지는 일본 우주개발 1세대 엔지니어셨습니다. 일본 최초의 지구 관측 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분이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키코, 일본의 우주 기술은 아시아의 등불이다. 이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8년 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아버지는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불을 지켜라.
저는 30년을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일본의 우주 기술이 아시아에서 가장 밝은 등불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 로드맵을 짜고 국제협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자리에서 그 성과를 증명할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아시아의 우주 주도권이 확정됩니다. 당연히 일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지하 1층 컨벤션 홀. 축구장 절반 크기의 회의장에 12개국 대표단 200여 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면에는 폭 15m짜리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각국 대표석에는 실시간 통역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 때문이었죠. 오전 9시 정각.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국, 일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까지 걸어가는 20걸음 남짓한 거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들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200여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회의장 조명이 제 얼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지구 관측 위성 역사는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일본 최초의 지구 관측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참여하신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죠. 흑백의 거친 사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일본은 총 47기의 지구 관측 위성을 성공적으로 운용했습니다. 다이치 시리즈, GOSAT 시리즈, ASNARO 시리즈. 이 위성들이 축적한 지구 관측 데이터는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최신작입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위성의 3D 모델이 떠올랐습니다. 다이치 후속 위성. 무게 3.5톤, 길이 7m. 태양 전지판을 펼치면 축구장 골대 크기가 되는 정밀 위성이었습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작은 감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상도 0.25m. 지상에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고 베트남 대표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UAE 대표는 옆 사람에게 뭔가 귓속말을 하고 있었죠. 레이더와 광학 센서를 동시에 탑재했으며 야간 관측과 악천후 관측 모두 가능합니다. 총 개발비 3조 5천억 원. 설계부터 완성까지 12년이 소요됐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2년. 그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12년이면 초등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는 시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일본의 최고 엔지니어 800여 명이 이 위성 하나에 매달렸습니다. 50년의 기술 축적, 12년의 개발 기간, 3조 5천억 원의 투자. 이것이 일본 위성 기술의 저력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일본 국기와 함께 다이치 후속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도는 영상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죠. 진심이 담긴 반응이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심사위원석 쪽을 힐끗봤습니다. 싱가포르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끄는 7인. 심사위원단 중 적어도 3명이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야마모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리카와 상. 오쿠보도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박수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거 확정적 아닙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완벽했습니다. 잠깐 뒤를 돌아보니 한국 대표단 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준혁이 팔짱을 끼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탄도, 위축도, 초조함도 아닌 그냥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시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뒤로 중국, 인도가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왕 부국장은 자국의 가오펀 시리즈를 앞세웠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인상적이었지만 정밀도에서 일본에 뒤졌습니다. 왕 부국장도 그걸 아는지 발표 내내 해상도 이야기는 슬쩍 피해가더군요. 인도의 ISRO 대표는 가성비를 강조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위성을 만든다는 논리였는데 기술 사양 자체는 일본과 중국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속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1위, 중국이 2위, 인도가 3위.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상 들러리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오쿠보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는 오전 발표들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중국이 규모에서 밀어붙였지만 정밀도는 우리가 앞서죠. 야마모토가 연어 초밥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인도는 가성비를 강조했는데 솔직히 기술 사양 자체가 좀 부족하더군요. 오쿠보가 덧붙였습니다. 심사위원들 표정을 봤어요? 우리 발표 때 UAE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라고요. 좋은 신호입니다. 저는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한국 발표가 있는데 어떤 걸 들고 나올까요? 오쿠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위성 분야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카이스트에서 소형 위성 몇 기 띄운 게 전부일 텐데요. 야마모토가 국물을 한 숟갈 떠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그 박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센터장이라고 하더군요. 나이가 40 초반이면 경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위성 연구에서 나름 실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소형 실험 위성 수준이죠. 우리 다이치급은 아직 꿈도 못 꿀 겁니다. 야마모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쿠보가 피식 웃었습니다. 대학 연구소가 국가 프로젝트 수주전에 나오다니. 용기는 인정합니다만. 우리 셋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오후 세션을 향한 긴장감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은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태국과 호주의 발표가 끝나고 사회자가 다음 발표국을 호명했습니다. 6번째 발표국, 대한민국.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시간을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도쿄에서 온 메일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어젯밤 리셉션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 체형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단정하긴 했지만 솔직히 일본 대표단이 입은 맞춤 정장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연구실에서 막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는데 본인은 그걸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위성기술연구센터 박준혁입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연구원, 정부 기관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대학교.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게 오히려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 제 손에 들려 있던 핸드폰이 멈췄습니다. 스크린에 뜬 건 거대한 위성 한 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위성 14기가 지구를 감싸며 편대 비행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습니다. 마치 별자리가 움직이듯 14개의 작은 점이 지구 궤도 위에서 정교하게 대형을 유지하며 회전하고 있었죠. 한국은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위성 한 기의 무게는 80kg입니다. 80kg.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의 다이치 후속 위성이 3.5톤, 그러니까 3,500kg입니다. 한국이 들고 나온 건 그것의 40분의 1도 안 되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3.5톤짜리 정밀 위성 앞에서 80kg짜리를 들고 나오다니. 이건 대형 트럭 앞에 자전거를 세워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총 14기로 구성된 군집 위성 시스템이며 전체 개발비는 4,200억 원입니다. 4,200억 원. 일본이 투자한 3조 5천억 원의 8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적은 돈을 투자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 수준이 낮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야마모토가 옆에서 제 팔꿈치를 가볍게 쳤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다시 핸드폰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14기 군집의 지구 재방문 주기는 평균 35분입니다. 35분. 저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재방문 주기라는 건 같은 지점을 다시 촬영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말합니다.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같은 자리 위를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일본의 다이치 후속 위성은 단독 운용이기 때문에 재방문 주기가 약 12시간입니다. 하루에 같은 지점을 2번 정도밖에 촬영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35분이라고 했습니다. 12시간 대 35분.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14기가 릴레이 방식으로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바통 터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한 위성이 촬영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다음 위성이 이어받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등이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크게 걱정할 건 없었습니다. 재방문 주기가 빠르다고 해도 해상도가 떨어지면 소용없으니까요. 80kg짜리 소형 위성의 해상도가 3.5톤급 정밀 위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렌즈 크기부터 차이가 나니까요. 개별 위성의 기본 해상도는 0.5m급입니다. 역시 0.5m. 일본의 0.25m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박준혁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에는 구름으로 가득 찬 회색빛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뿌연 화면이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놀랍도록 선명한 지상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도로, 건물, 차량까지 또렷하게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AI 기반 SAR 광학 퓨전 시스템입니다. 박준혁이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합성개구 레이더, 즉 SAR로 구름을 투과하고 광학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결합합니다. 자체 개발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두 데이터를 융합해서 악천후에서도 0.3m급 해상도를 달성합니다. 0.3m.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악천후에서 0.3m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다이치 후속 위성은 맑은 날에 0.25m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구름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광학 위성은 아무것도 못 봅니다. 구름 아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눈이 먼 것과 같죠. 그런데 한국은 구름 속에서도 0.3m를 달성한다고 했습니다. 잠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야마모토가 옆에서 작은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볼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메모지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맑은 날 0.25m, 흐린 날 관측 불가. 한국 맑은 날 0.5m, 흐린 날 0.3m. 재난 감시 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맑은 날에 예쁜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을 때 그 아래를 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재난은 맑은 날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박준혁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과장도 없고 허세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이었죠. 그저 숫자와 영상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허세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담담하게 데이터만 나열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여주는 것에 확신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내일 오후에 예정된 실시간 시연에서 이 시스템의 실제 성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질문은 시연 이후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일본이 발표했을 때처럼 박수가 터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장 전체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느긋했던 분위기가 이제 팽팽하게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죠. 옆을 보니 야마모토의 얼굴에서 아까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쿠보는 메모지에 뭔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고요. 야마모토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SAR 광학 퓨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JAXA에서도 연구 중인 기술인데 아직 실용화 단계가 아닙니다. 저게 진짜라면 문제가 됩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건 뭐든 가능하죠.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반대편을 보니 중국의 왕 부국장이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한국을 깔보며 웃던 그 얼굴이 지금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중국 기술진이 뭔가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더 뒤쪽을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UAE 대표가 보좌관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대표는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대표는 아까 일본 발표 때보다 훨씬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요. 오쿠보가 제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모리카와 상, 저 UAE 대표 표정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아까 우리 발표 때보다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발표 자료가 좋은 것과 실제 성능은 다릅니다. 슬라이드에 적힌 숫자와 현실은 다릅니다. 누구나 발표장에서는 완벽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의 실시간 시연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난 뒤 저는 야마모토, 오쿠보와 함께 호텔 로비 카페에 모였습니다. 한국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는데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마모토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SAR 광학 퓨전 기술은 JAXA에서도 5년째 연구 중인데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한국이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발표 자료일 뿐입니다. 실전 데이터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실시간 시연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쿠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연에서 실패하면 한국은 끝입니다. 시연에서 성공하면 오쿠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말은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연에서 성공하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도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군집 위성 시스템에 대해 야마모토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내일 시연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동요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쿄에 섣불리 보고했다가 한국이 시연에서 실패하면 그때야말로 저희 판단력이 의심받을 테니까요. 일단 내일을 기다립시다. 80kg짜리가 실전에서 3.5톤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야마모토와 오쿠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사람의 눈에서 아까 점심때의 여유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짜가 드러날 겁니다. 80kg짜리 장난감이 3.5톤의 정밀 위성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방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35분, 0.3m, 4,200억 원. 세 개의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게 진짜일 리가 없어. 80kg짜리가 3.5톤을 이길 수는 없어. 하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아버지의 등불이 꺼지는 건 아닐까. 새벽 4시. 싱가포르의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마리나베이의 불빛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실시간 시연이 시작됩니다.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본의 50년을, 아버지의 유산을, 3조 5천억 원의 기술을 80kg짜리 장난감에게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싱가포르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아침이 되자 하늘 전체가 두꺼운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열대 특유의 짓누르는 습기가 호텔 창문에 물방울을 만들고 있었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저는 창밖의 먹구름을 봤습니다. 흐린 날,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날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각국 위성의 실시간 시연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흐린 날은 광학 위성에게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일본의 다이치 후속 위성은 광학 위성입니다. 맑은 날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자랑하지만 구름이 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반면 어제 한국이 발표한 SAR 광학 퓨전 시스템은 구름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다면 그건 한국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니 야마모토와 오쿠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같은 걱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야마모토가 날씨 앱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싱가포르 남쪽 해상에 큰 구름 덩어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구름일 수 있습니다. 열대 지역은 날씨가 수시로 바뀌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동쪽에서 태풍이 발달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영향권은 아니지만 구름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쿠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상 뉴스였습니다. 태풍 칼마액이 필리핀 동쪽 800km 해상에서 발달 중인 초대형 태풍이었습니다. 중심 기압 925파, 최대 풍속 초속 55m, 카테고리 4급에 해당하는 괴물이었죠. 태풍 자체는 싱가포르에 오지 않겠지만 구름대 영향으로 오늘 하루 종일 흐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흐림. 제 이마에 땀이 살짝 맺혔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한 레스토랑이었는데도 말이죠. JAXA에 연락해서 위성 접속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둡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위성 자체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촬영 대상 지역에 구름이 끼면 광학 센서로는 지상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야마모토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위성을 만져온 베테랑 엔지니어도 물리법칙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광학 위성은 구름을 뚫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일본의 한계가 아니라 광학이라는 기술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전에 시연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까요? 날씨가 좋은 날로 연기한다든지. 제가 물었습니다. 말하면서도 쪽팔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날씨 때문에 시연을 미뤄달라고 요청한다. 그건 스스로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무리입니다. 12개국 일정을 맞춘 건데 날씨 때문에 연기하면 일본의 위성이 날씨에 취약하다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야 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로 오전 10시 컨벤션 홀.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스크린, 같은 200여 명의 참가자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제의 느긋했던 학술 발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회의장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인 싱가포르 과학기술부 림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각국 위성 시스템의 실시간 시연을 진행합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 태풍 칼마에기가 접근 중이며 이로 인해 아태 지역 넓은 범위의 구름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림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협의 끝에 이 상황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감시 위성의 핵심 목적은 악천후 상황에서의 지상 관측입니다. 오늘의 기상 조건은 오히려 각국 시스템의 실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악천후 시연. 그것도 실제 태풍 상황에서. 일본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시연 지역은 세 곳입니다. 첫째, 필리핀 마닐라 인근. 태풍의 직접 영향권으로 두꺼운 구름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둘째, 베트남 중부 해안. 구름대 가장자리로 부분적 구름이 있습니다. 셋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열대성 소나기 구름이 간헐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세 곳 모두 구름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모리카와 상. 마닐라 인근은 포기해야 합니다. 두꺼운 구름 아래는 광학으로 절대 못 봅니다. 압니다. 베트남 중부도 쉽지 않습니다. 부분적 구름이라고 했지만 실시간으로 구름 없는 틈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위성의 재방문 주기가 12시간이라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자카르타라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간헐적 소나기 구름이면 구름 사이로 촬영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세 곳 중 한 곳에서라도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저는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연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왕 부국장이 단상에 올라 자국의 가오펀 위성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위성 접속 화면이 떴습니다. 마닐라 인근 촬영 시도.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두꺼운 구름 때문에 지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회색빛 화면만 가득했습니다. 마닐라 인근은 현재 태풍 영향권으로 광학 관측이 불가합니다. 왕 부국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읽혔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학 위성의 한계니까요. 베트남 중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간간히 지상이 보이긴 했지만 선명한 관측은 불가능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소나기 구름 틈으로 부분적인 영상을 얻었지만 해상도가 불안정했습니다. 중국 시연 종합 결과 3곳 중 1곳 부분 성공. 왕 부국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은 인도였습니다. ISRO 대표가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중국과 비슷했습니다. 마닐라 인근은 완전 실패, 베트남 부분 성공, 자카르타 부분 성공. 중국보다 약간 나은 정도였죠. 그리고 일본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상까지 걸어가면서 200여 개의 시선이 저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선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JAXA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다이치 후속 위성의 접속 화면이 떴습니다. 마닐라 인근. 촬영 시도. 결과. 회색. 완전한 회색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아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조 5천억 원의 위성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베트남 중부로 전환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누르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중부. 구름 사이로 지상이 얼핏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방문 주기 12시간의 한계 때문에 위성이 정확히 구름 틈과 일치하는 시간에 그 상공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흐릿한 부분 영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자카르타. 소나기 구름 사이로 비교적 선명한 영상을 얻었습니다. 해상도 0.3m.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맑은 날이었으면 0.25m가 나왔을 영상이었습니다. 구름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깎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JAXA 관제센터에서 위성 명령을 보내고 위성이 해당 지역을 촬영하고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송하고 처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총 47분이었습니다. 47분. 재난 상황에서 47분은 치명적입니다. 쓰나미가 해안에 도달하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데 위성 영상을 봤는데 47분이 걸린다면 그건 이미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일본 시연 종합 결과 3곳 중 1곳 부분 성공. 대응 시간 47분. 중국과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아니, 대응 시간을 고려하면 중국보다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위성수가 많아서 대응 시간이 32분이었거든요. 자리로 돌아오면서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양복 안감이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볼펜을 부러뜨릴 것처럼 꽉 잡고 있었죠. 오쿠보가 속삭였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어제 발표에서 압도적이었는데 시연에서 같은 점수라면 인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대응 시간이 문제입니다. 47분은 재난감시 위성으로서 너무 느립니다. 야마모토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위성이 한 기밖에 없으니까요. 한 기로는 재방문 주기 12시간입니다. 한국은 14기로 35분이고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철학의 차이. 하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일본의 철학 대 여러 개를 빠르게 만드는 한국의 철학. 어제까지는 일본의 철학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전에서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실시간 시연을 시작해 주십시오. 림 장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준혁은 단상에 올라가면서 노트북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거대한 장비도 화려한 발표 자료도 없었습니다. 얇은 노트북 한 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본은 JAXA 관제센터와 전용 회선으로 연결하느라 기술진 4명이 단상에 올라갔었는데 한국은 혼자였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펼치고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지구의 위성 궤도도가 떠올랐습니다.
14개의 점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각 점 옆에 실시간 상태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죠. 14기 전부 녹색, 전부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현재 14기 군집 위성 전체가 실시간으로 운용 중입니다. 위성 간 데이터 중계도 정상입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닐라 인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닐라 인근. 태풍의 직접 영향권. 구름 두께가 수금에 달하는 최악의 조건. 일본도, 중국도, 인도도 전부 실패한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손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에 SAR 레이더 영상이 떴습니다. 흑백이었지만 구름 아래 지형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도로의 윤곽, 건물의 형태. 하지만 아직 세밀하지는 않았습니다. SAR로 구름을 투과한 원시 데이터입니다. 해상도 약 1m 수준이죠. 1m. 나쁘지 않지만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기에 AI 퓨전 엔진을 작동시키겠습니다. 박준혁이 노트북에서 뭔가를 클릭했습니다. 스크린 오른쪽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처럼 윤곽이 잡히더니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초, 5초, 7초, 10초 뒤 스크린 오른쪽에 완전히 선명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시에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닐라 인근의 해안 도시가 보였습니다. 도로 위에 주차된 차량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패널, 해안가에 흩어진 어선들, 태풍에 대비해 항구에 묶여있는 배의 밧줄까지 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해안도로 위에 세워진 바리케이드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윤곽까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 두께 수금을 뚫고 지상에 사람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위성 기술을 다루면서 이런 영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현재 해상도 0.3m. AI가 SAR 데이터와 이전 광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퓨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본인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마 알고 있었겠죠. 자기가 만든 기술이니까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담담한 거였을 겁니다. 저는 옆에 야마모토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쥔 볼펜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야마모토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SAR 단독으로 저해상도가 나올 수 없어요. 레이더 파장에 물리적 한계가 있거든요. AI가 어떻게 이런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알고리즘으로 파장 한계를 넘긴 겁니까? 저도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SAR은 구름을 뚫을 수 있지만 해상도가 낮습니다. 광학은 해상도가 높지만 구름을 못 뚫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건 30년 전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위성공학 교과서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0명이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한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호주 국방과학기술원 출신의 전문가였습니다. 박 센터장, 퓨전 처리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합니까? 그리고 이 수준의 결과를 내기 위한 최소 위성수는 몇 기입니까?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즉 GAN 기반의 독자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SAROPT-GAN이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최소 위성수는 8기면 주요 지역 커버가 가능하고 14기면 전 지구를 30분 이내에 재방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회피도 없고 모호함도 없었습니다. 그 호주 위원이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전문가가 전문가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베트남 중부로 전환하겠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랐습니다. 5초 만에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중부 해안의 어촌 마을. 지붕 위에 널어놓은 빨래까지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재방문 주기 35분의 장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 상공의 3기가 동시에 커버하고 있습니다.
바통 터치 방식으로 한 위성이 지나가면 다음 위성이 바로 이어받습니다. 스크린에 시간 표시가 떴습니다. 14시 23분, 14시 28분, 14시 33분. 5분 간격으로 같은 지역의 영상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CCTV처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재방문 주기는 12시간. 한국은 5분마다 새 영상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카르타입니다. 자카르타 영상이 떴습니다. 여기는 구름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광학 데이터와 SAR 데이터가 동시에 잡혔습니다. 두 데이터가 합쳐지자 해상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적은 지역에서는 AI 퓨전의 정밀도가 더 올라갑니다. 현재 해상도 0.2m 이하입니다. 0.2m. 일본의 맑은 날 최고 해상도가 0.25m입니다. 한국은 부분적 구름 상황에서 일본의 맑은 날보다 더 선명한 영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대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는 위원들이 고개를 맞대고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박준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을 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도 ISRO 대표였습니다. AI 퓨전 엔진의 학습 데이터는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그리고 처리 시간이 10초 미만이라고 했는데 온보드 컴퓨팅인가요? 지상 처리인가요? 학습 데이터는 지난 3년간 축적한 4만 장 이상의 SAR 광학상 데이터입니다. 처리는 온보드와 지상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초기 SAR 처리는 위성 내 AI 칩에서 하고 정밀 퓨전은 지상에서 합니다. 지상 처리 시간은 평균 7초입니다.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호주 대표였습니다. 14기 군집의 수명은 얼마이며 교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 수명은 5년이지만 추진제 보급 없이 7년까지 운용 가능합니다. 교체 비용이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 장점입니다. 한 기 교체 비용이 약 300억 원입니다. 대형 위성 한 기 교체하는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죠. 300억 원. 일본의 다이치 후속 위성 교체 비용은 최소 3천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제 볼펜이 메모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너무 명확했습니다. 4,200억 원으로 14기를 만들어서 구름을 뚫고 5분마다 촬영하고 고장나면 300억 원에 교체한다. 일본은 3조 5천억 원으로 1기를 만들어서 구름 앞에서 멈추고 12시간마다 촬영하고 고장나면 3천억 원에 교체한다. 이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교 자체가 잔인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뒤 림 장관이 30분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로비로 나갑시다. 야마모토가 말했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오자 이미 곳곳에서 335 모여 뭔가를 논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중심에는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Korea, Korea, Korea. 커피를 사러 로비 카페에 갔을 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모리카와 심의관. 돌아보니 UAE 우주청의 알마리 국장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관료였죠. 흰색 칸두라를 입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인상 깊은 시연이었습니다. 일본의 발표도 훌륭했고요.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의 위성 시스템은 오늘 같은 악천후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일본의 다이치 후속 위성에는 SAR 센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처럼 AI 퓨전 방식의 실시간 처리는 아직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업그레이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계획이라는 말은 지금은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알마리 국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교적인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지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UAE는 사막 국가입니다. 모래 폭풍이 자주 일어나죠. 모래 폭풍은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을 가립니다. 광학 위성이 무력해지는 조건이죠. UAE에게는 악천후 관측 능력이 맑은 날 해상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흥미로운 기술이군요. 한국의 시스템이
알마리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더 큰 충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 3명이 한국 대표단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박준혁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입니다. 섬이 1만 7천 개가 넘죠. 태풍, 화산, 쓰나미, 지진, 재난의 보고입니다. 이런 나라에게 악천후 관측 능력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가 뭔가를 물었고 박준혁이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대표도 그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필리핀 대표도.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대표단 쪽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일본 주변에 모여있던 아세안 국가들이 하나둘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마모토가 작은 목소리로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인도 ISRO 대표도 한국 쪽에서 명함을 교환한 것 같습니다. 방금 돌아오면서 뭔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인도까지. 아까 시연에서 일본과 비슷한 결과를 낸 인도가 한국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건 한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협력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한국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뜻이죠. 오쿠보가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상황 보이십니까? 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UAE도 아까 모리카와 상에게 한국 기술을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는 아까부터 아무도 안 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어제까지 일본 발표에 감탄하며 메모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한국 주변에서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사러 카페에 가는 척하면서 한국 대표단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박준혁이 인도네시아 대표와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14기 전체 시스템 도입 비용이 얼마입니까? 인도네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기본 시스템 구축 비용은 약 4,2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군도 국가의 경우 맞춤형 운용 설계를 하면 10기 시스템으로도 전 영토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약 3천억 원 수준이죠. 3천억 원으로 인도네시아 전체를 감시한다고요. 일본의 다이치 후속 위성 한 기, 가격과 비슷한 금액으로 나라 전체를 커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상국 운영 시스템까지 포함한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요. 박준혁이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의 눈이 빛났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커피를 집어들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출렁였습니다. 검은 액체가 종이컵 가장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왕 부국장이 혼자서 한국 대표단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왕 부국장은 어젯밤에 저와 함께 한국을 깔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박준혁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그 대화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다만 왕 부국장의 표정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거만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전문가를 마주했을 때 짓는 그런 얼굴이었죠. 잠시 뒤 왕 부국장이 한국 대표단에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사러 카페에 온 것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그가 박준혁에게 뭔가를 물어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왕 부국장.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시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왕 부국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리카와 심의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대학 연구소라고 깔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연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AI 퓨전 기술 자체는 개념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도 연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 수준의 실시간 처리를 실전 배치한 건 솔직히 처음 봅니다. 한국이 먼저 해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중국이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어젯밤에 같이 한국을 깔보던 바로 그 중국이. 하지만 아직 장기 안정성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시연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후의 논리였습니다. 왕 부국장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군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왕, 부국장. 중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한국의 주도권을 넘깁니까? 왕 부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리카와 심의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 한국의 기술을 배우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이 주도권 경쟁을 포기하고 한국에게서 배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한국의 AI 퓨전 기술은 위성 분야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의료 영상, 환경 감시 전반에 적용 가능합니다. 플랫폼 기술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왕 부국장은 이미 한국 기술의 확장성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저와 함께 한국을 깔보던 사람이 하루 만에 한국의 기술 지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왕 부국장은 아까 한국 대표단에게 간 게 축하를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 협력을 타진하러 간 겁니다. 중국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만 가만히 서서 무너지는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 ISRO 대표에게도 가봤습니다. 혹시 인도와 일본이 연합해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죠. 쿠마르 대표, 한국의 시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도 대표 쿠마르는 양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ISRO에서도 소형 위성 군집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이미 실전 단계라면 우리도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과 공동 대응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모리카와 심의관, 실례지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시연에서 일본은 중국과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일본 고유의 우위가 증명되지 않았어요. 공동 대응이라고 해도 어떤 우위를 기반으로 합니까? 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의 시연에서 200명의 전문가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의 위성이 구름 앞에서 멈추는 동안 한국의 위성만이 구름을 뚫었습니다. 한 번의 시연. 하지만 이것은 실제 태풍 상황에서의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통제된 실험실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태풍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재개됐습니다. 림 장관이 자유 토론 시간을 선언했습니다. 각국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저는 여기서 반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시연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부정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테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한 논점을 꺼냈습니다. 첫째, 초소형 위성 14기의 장기 안정성입니다. 대형 위성은 10년 이상 운용된 실적이 있습니다. 80kg급 초소형 위성이 궤도에서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박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운용 중인 시험 위성 2기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설계 수명은 5년이지만 추진제 여유분을 고려하면 7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소형 위성의 철학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형 위성은 하나를 오래 쓰는 겁니다. 반면 초소형 위성은 저비용으로 빠르게 교체하는 겁니다. 한 기가 고장나면 나머지 13기가 커버합니다. 대형 위성 한 기가 고장나면 시스템 전체가 멈추죠. 회의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둘째, AI 퓨전의 정확도 문제입니다. AI가 생성한 영상이 실제 지상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AI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영상이 사실인지 아니면 AI가 추측한 허상인지. 박준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왼쪽은 AI 퓨전으로 생성한 영상. 오른쪽은 나중에 맑은 날 같은 지역을 광학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수행한 8,000건의 검증 테스트 결과입니다. AI 퓨전 영상과 실제 광학 영상의 일치율은 97.3%입니다. 97.3%. 특히 건물, 도로, 차량 등 구조물의 위치 정확도는 99.1%입니다.
AI가 거짓 구조물을 생성한 사례는 8,000건 중 0건입니다. 0건. 회의장이 또 한 번 웅성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AI 퓨전 영상에는 신뢰도 지수가 함께 제공됩니다. 신뢰도가 90% 미만인 영역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8,000건 검증이라는 숫자가 제 논리를 짓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태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리카와 심의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대형 위성의 장기 안정성을 강조하셨는데 일본의 H3 로켓이 발사 실패한 건 얼마 전 아닙니까? 대형 위성은 발사 자체에 실패하면 3조 원이 한 번에 날아갑니다. 한국의 초소형 위성은 발사 실패해도 300억 원입니다. 위험관리 차원에서는 한국 방식이 더 안전한 것 아닙니까?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H3 로켓. 일본 우주 기술의 자존심이었던 차세대 발사체가 시험 발사에서 실패한 사건. 그 뉴스가 전 세계에 보도됐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전화를 받으며 해명해야 했습니다.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H3 로켓 실패는 이미 원인이 규명되었고 이후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의 핵심은 리스크 분산입니다. 3.5톤짜리 위성 한 기에 모든 걸 거는 것과 80kg짜리 14기로 리스크를 나누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전략입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셋째, 실전 배치 실적입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군사 작전이나 대규모 재난 대응에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시험과 실전은 다릅니다. 이건 확실한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군집 위성 시스템은 아직 완전히 실전에 배치된 게 아닐 테니까요. 박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답이 없는 거다. 드디어 약점을 잡았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험 위성 2기로 한국군 합동훈련에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나토 연합정보 시스템 평가에서 등급 A를 받았습니다. 나토 평가 보고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토 마크가 찍힌 보고서 표지가 떴습니다. 기밀 해제된 비밀 등급 문서였습니다. 평가 항목과 점수가 나와 있었고 종합 등급은 A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토가 인정한 시스템. 이건 일개 대학 연구소의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군사 동맹이 검증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인도 ISRO 대표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던 인도가 지금은 저를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야마모토가 속삭였습니다. 도쿄에 보고해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사실대로요. 한국의 위성 기술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조 5천억 원, 12년, 800명의 엔지니어, 50년의 역사. 그 모든 것이 4,200억 원짜리 80kg 위성 14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여러 명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속보입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태풍 칼마에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필리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부 섬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림 장관이 긴급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참가국 여러분,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비공식 긴급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각국 위성 시스템으로 세부 섬 일대의 실시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실제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험이나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태풍이 진짜 도시를 향해 오고 있었고 수십만 명의 생명이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위성으로 세부를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야마모토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부는 지금 태풍 중심권에 가깝습니다. 두꺼운 구름과 폭우 속입니다. 광학 위성으로는 절대 못 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 부국장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인도도 무기력했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위성으로 가능합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고 14기 군집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3분 뒤 스크린에 세부 섬의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태풍 한가운데였습니다. 바람과 비가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SAR 광학 퓨전 시스템은 그 속에서 세부 시내의 도로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왼쪽이 현재 세부 시내 도로 상황입니다. 오른쪽은 해안지대의 침수 현황입니다. 박준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세부 시내의 대피 경로가 보였습니다. 주요 도로 두 곳이 침수로 막혀 있었고 우회 도로로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해안 저지대의 침수 범위가 시간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죠. 해안에서 200m까지 물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대피 경로를 자동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가 분석한 결과 3번 국도 대신 7번 지방도를 통한 우회가 약 40분 빠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태풍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정보였습니다. 림 장관이 필리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필리핀 재난관리청에 즉시 전달할까요? 필리핀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부탁드립니다. 세부에 제 고향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면 대피 경로 판단에 결정적 도움이 됩니다. 부디.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위성 기술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눈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한국의 80kg짜리 위성 14기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즉시 데이터를 필리핀 측에 전송했습니다. 회의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전송 완료. 필리핀 재난관리청에서 수신 확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필리핀 대표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아까의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베트남 대표, UAE의 알마리 국장. 하나둘 기립하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꽁꽁 굳어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마모토도 박수를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쿠보만이 억지로 한두 번 손뼉을 쳤을 뿐이었죠. 그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등불을 지켜라. 등불은 지금 서울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쿄가 아니라. 오쿠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쿄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도쿄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 3번의 신호음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리카와입니다. 긴급 보고 드립니다. 전화를 받은 건 우주정책실 차장 니시무라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죠. 모리카와-상, 시연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일위 맞죠? 니시무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1위일 거라는 확신. 한국의 위성 기술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시간 시연에서 태풍 속 관측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 전부 구름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이라고 했습니까? 카이스트 연구소가? 네. 80kg짜리 초소형 위성 14기가 군집 비행하면서 AI로 구름을 뚫고 실시간 영상을 보냈습니다. 실제 태풍 상황에서 필리핀 재난관리청에 데이터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80kg짜리가? 니시무라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3년 전 일본의 H3 로켓이 발사에 실패했을 때도 이렇게 당혹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됩니다. 200명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저도 봤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APDSN 프로젝트 주도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갈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일본 우주 기술의 자부심이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최종 결과 발표 후에 상세 보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마모토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쿄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라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도 놀랐으니까.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야마모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입니다. 제가 JAXA에서 위성을 만져온 시간이요. 그 30년이 오늘 하루에 무너진 기분입니다. 야마모토 상. 네. 30년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한 방향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스스로 놀랐습니다.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입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의 큰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싱가포르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구름이 하늘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그 구름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의 14기 초소형 위성들이 지구를 감싸고 돌고 있었습니다. 80kg짜리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그것들이 3조 5천억 원의 거대한 일본 위성이 구름 앞에서 멈출 때 4,200억 원의 작은 한국 위성 14기는 구름을 뚫고 태풍을 뚫고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크다는 것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비싸다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12년 동안 하나의 거대한 위성을 완벽하게 만드는 사이 한국은 3년 만에 14기의 작은 위성을 만들어서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이마에 닿는 그 차가움이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최초의 지구 관측위성 앞에서 찍은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 아버지, 제가 등불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리나베이의 빌딩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간간히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일본의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아시아 우주의 서열이 바뀌는 날. 그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죠. 마리나베이 샌즈의 유리벽에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다는 건 오늘이 시연이었으면 일본 위성도 완벽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어제 끝났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에서 그리고 그 흐린 하늘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재난은 맑은 날을 골라서 오지 않으니까요.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팽팽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일종의 체념 같은 것이 회의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본 대표단 쪽에서는요. 야마모토는 평소보다 일찍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쿠보도 옆에 앉아 있었고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잘 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 나이에 밤새 잠을 못 잔 건 처음입니다. 오쿠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보가 직접 전화했더군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과를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림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3일간의 발표와 시연,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위원단이 최종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00여 명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평가 항목은 5가지입니다. 기술 성능, 악천 후 대응력, 가성비, 확장성, 그리고 실전 운용 실적. 림 장관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각 항목별로 각국의 점수가 표시됐습니다. 기술 성능. 일본 92점, 한국 88점, 중국 85점, 인도 78점. 이 항목에서는 일본이 1위였습니다. 맑은 날 해상도 0.25m의 저력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악천 후 대응력. 한국 97점, 인도 62점, 중국 60점, 일본 58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본이 58점. 중국보다 낮았습니다.
어제 시연에서 대응 시간이 47분으로 중국의 32분보다 느렸던 게 반영된 겁니다. 한국은 97점, 압도적이었습니다. 가성비, 한국 96점, 인도 89점, 중국 75점, 일본 52점. 52점, 3조 5천억 원이라는 가격표가 점수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확장성, 한국 94점, 중국 82점, 인도 76점, 일본 65점. 실전 운용 실적, 일본 88점, 한국 82점, 중국 80점, 인도 72점. 이 항목에서는 일본이 다시 1위였습니다. 50년의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개 항목 중 2개에서 1위를 해도 나머지 3개에서 꼴찌에 가까우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종합 점수입니다. 림 장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위, 대한민국, 종합 91.4점. 2위, 중국, 종합 76.4점. 3위, 인도, 종합 75.4점. 4위, 일본, 종합 71.0점. 4위, 일본이 4위, 중국에도 졌고 인도에도 졌습니다. 50년의 역사와 3조 5천억 원의 투자가 4위라는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단은 아시아 태평양 재난감시 위성 네트워크 APDSN의 주도국으로 대한민국을 선정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 쪽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어제까지 조용하게 앉아있던 박준혁의 동료 3명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못이 박힌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옆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쿠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4위. 아시아에서 4위.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킨 등불이 오늘 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단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는 겁니까? 승리의 기쁨을 보여주러 온 겁니까? 아니면 위로를 하러 온 겁니까? 어느 쪽이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제 앞에 서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모리카와 심의관님, 그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APDSN 시스템은 초소형 위성 군집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초소형 위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정밀 지질 관측이나 심층 해양 분석은 대형 정밀 위성이 필수적입니다. 박준혁이 이어 말했습니다. 일본의 다이치급 정밀 위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오늘 점수와 관계없는 사실입니다. 저희 군집 시스템과 일본의 정밀 위성을 결합하면 말 그대로 완벽한 시스템이 됩니다. 완벽한 시스템. 한국이 넓게 보고 일본이 깊게 본다. 군집이 전체를 감시하고 정밀 위성이 세부를 분석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도국은 한국이지만 핵심 파트너는 일본이어야 합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제 시연 전부터 저희 팀이 설계한 구조입니다. 시연 전부터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일본을 이기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파트너로 데리고 가려고 온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제안하러 온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자신들이 주도권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파트너를 구하는 건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강해져서 적을 만들러 온 게 아니라 강해져서 동료를 부르러 온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57살의 관료가 200명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창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눈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직 위성을 사랑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야마모토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쿠보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센터장. 네. 아버지가 일본 최초의 지구 관측 위성을 만드신 분인데요. 박준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우주 기술은 아시아의 등불이라고. 이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등불이 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 센터장의 말을 듣고 보니
꺼진 게 아니라 옮겨진 거였습니다. 박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리카와 심의관님. 하나가 아니라 15이 된 겁니다. 일본의 일기와 한국의 14기. 함께 밝히면 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박수를 칠 수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내각부에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APDSM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주도국, 일본이 핵심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보고. 예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이라는 프레임이 패배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차관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모리카와 심의관,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따라잡는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본은 50년 동안 하나의 완벽한 위성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많은 위성을 빠르게 만들어서 하늘을 채웠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일본의 정밀함과 한국의 속도가 합쳐지면 그게 세계 최고입니다. 차관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낡은 위성 설계 도면. 일본 최초의 지구 관측 위성의 초기 스케치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연필로 그려진 선들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도면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린 위성은 컸습니다. 그 시대의 기술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능한 한 크고 정밀한 위성을 설계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세대의 철학이었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완벽하게.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보다 충분한 14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의 큰 등불에서 15개의 작은 등불로 퍼진 겁니다. 그리고 그 15개가 함께 빛나면 하나보다 더 넓게, 더 멀리 비출 수 있습니다. 저는 도면을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한 통의 메일을 썼습니다. 수신인 박준혁 카이스트 위성기술연구센터장. 제목 파트너십 협의 일정 요청.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에 가느다란 빗줄기가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 너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의 14기 위성과 일본의 위성이 함께 지구를 돌고 있을 겁니다. 구름 위, 태풍 위, 모든 것 위에서. 아버지,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아졌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내각부 모리카와 심의관이 싱가포르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할 때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